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 보느냐고 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학생들의 그 총평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동안 행정학 나왔던 평소의 문제에 비하면 난이도가 있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들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근데 자신 있게 선택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나오지 않던 내용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면 오늘 요번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될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설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난이도가 어땠느냐일 텐데, 평소에 우리가 봤던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인데요.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전형적인 문제인데도 약간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뭡니까? 포스트 컬브죠. 자, 포스트 컬브. 이거는 귤릭이 얘기한 거거든요. 귤릭. 그쵸? 자, 그러면 이 귤릭은 이 미국 행정학 제1기에 해당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학 제1기, 2기, 3기를 두었을 때, 자, 1기가 기술적 행정학이고요. 2기가 기능적 행정학, 3기가 이제 현대 행정학,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귤릭은 당연히 뭡니까? 여기 기술적 행정학, 미국 행정학 제1기에 속하는 학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귤릭이 과학적 관리론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과학적 관리론자는 누구예요? 포드. 자, 포드라든지 테일러. 또는 이 페이얼. 이런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이 나중엔 요 학자들의 의견이 행정학으로 들어가면서 행정관리론이 돼요. 행정관리론이 되거든요. 이 행정관리론에 속하는 사람이 귤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귤릭과 그렇기 때문에 그 귤릭이 미국 행정학 제1기를 장식하는 건 맞지만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관리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급하게 푸는 학생은 1번이 맞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 행태로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과학화를 시도했다. 자,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데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에 기반을 둔 거지. 그렇죠? 사실에 기반을 두고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했다. 때문에 가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틀린 게 확실히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여러분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주장한 이론이 뭔데요? 그게 행태론이죠. 행태론. 자, 그래서 행태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오케이,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 거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설령 1번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3번을 보면 이거 너무 정확하게 맞거든. 그러면 이거 가장 정확하게 맞는데? 뭐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귤릭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행정관리설이지 라고 나왔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만 보면 맞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3번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맞거든.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했었어야죠. 자, 그래서 이거를 틀릴 만한 문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빨리 푼 학생은 틀렸겠지. 그래서 저는 한 0.5점 정도 까자. 그래서 0.5점 정도 깝시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0.5점 정도 까죠.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은 NPM이죠. 자,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NPM하고 NPS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NPM은 이건 경쟁입니다. 경쟁, 주로 경쟁. 자, 근데 NPS는
협력이거든요. 협력, 파트너십, 협력. 자, 그죠? 자,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권 이런 것들은 NPS죠. 근데 NPM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NPM이 아니라 NPS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틀린 설명이 됐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1번으로 찍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뭐 글쎄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안 졌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단 0.5점 까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관료제가 유행한 때가 언제예요? 자, 관료제가 유행한 때가 언제예요? 근대거든요. 근대. 이 근대는 산업화 이후를 근대라고 불러요. 산업화 이후를 근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적 지배 체제 이거는 전 근대 사회거든요. 전 근대 사회. 그리고 베버가 언제 인물이야? 근대 인물이거든요. 우리 행정학 아빠가 누군가요? 행정학 아빠 윌슨입니다. 윌슨이 베버를 엄청 좋아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같은 시대 인물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자, 바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근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대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 확립이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냅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둔 조직 구조와 형태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베버라는 학자가 권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권위의 유형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 전통적 권위, 하나는 카리스마적 권위, 하나는 합법적 권위.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버가 추구하는 이 권위는 뭐였을까요? 전통적 권위? 이거는 교황의 권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권위는 이순신 장군의 권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의 권위를 말해요. 그런데 합법적 권위는 공무원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경찰이나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 걷는데 당연히 내가 따라야죠. 경찰이 뭡니까? 빨간불이 서 있으라고 하는데 따라야죠. 그렇죠? 자, 공무원의 권위는 바로 합법적 권위죠. 당연히 맞는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위의 권한과 직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정한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문서로 해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 임명한다. 이거를 학생들이 저기 상관이 임명합니까? 네.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직속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의 공무원들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상관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내가 동작구청에 발령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의 임명권자가 누구야? 동작구청장이거든요. 동작구청이 누구야? 나의 상관이지 않습니까? 임명권 당연히 상관이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어요? 똘마니가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관료제는 상명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이 냅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당연히 맞았어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거 틀렸다고 억울하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맞았어야 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것도 뭐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체주의, 우리 예산 이론은 크게 점중주의하고 그다음에 총체주의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점중지에 해당되는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LIBS, PBS 이거죠. 즉 폰법별 예산제도,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총체주의가 이제 합리주의죠. 이거는 PPBS, 그다음에 GBB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체주의는 PPBS 연기준 예산제도와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 위해 적합한 이론이다.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점중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자, 여러분들 점중주의라는 게 뭐냐면
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죠. 자, 여러분들 점중주의는 정치적 합리성, 자, 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지출을 할 것이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합리성은 이상적인 지출이 아니라 타협을 중시하게요. 타협해서 야, 너의 이익 보장할게. 그럼 나의 이익도 보장해줘. 그래? 그럼 너의 이익, 나의 이익 같이 보장하자. 그럼 당연히 예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타협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시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예산 삭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산 증가를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은 냅다 틀린 겁니다. 거침없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총체주의는 합리적이고 분석적. 그렇죠. 자, 여러분들 총체주의는요, 우리 체제분석기법. 체제분석기법이 뭔가요? NPV라든지 또는 C분의 B 또는 IRR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점중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 그렇죠. 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에요. 자, 2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틀린 거거든요. 자, 때문에 고민할 여지가 없었던 맞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흐라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무의사결정의 형태는 정책 과정 중 정책 문제 채택 단계 이외에도 일어난다. 여러 번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풀면서 경험했을 법한데, 이 무의사결정은요, 무의사결정 기본적으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 사실상 정책 과정 전반에 거쳐서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아마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 맞지만 정책 과정 전반에 거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맞는 설명이에요.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여러분들 이 그 무의사결정 방법 기억나요? 무의사결정 방법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무의사결정 방법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력이 있죠. 폭력. 자, 두 번째는 자, 권력이 있어요. 권력. 그 다음에 편견의 동원. 그 다음에 자, 편견의 편견의 동원. 그 다음에 편견 수정. 이렇게 4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기존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 기존 정치 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편견이거든요. 편견을 동원하는 거예요. 편견의 동원. 맞는 설명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정책 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로, 그렇죠. 폭력과 같은 강제로 사용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 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맞아요. 자, 바흐라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에서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 자, 정치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두운 얼굴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의사결정론이 신다원주의예요? 아니요. 엘리트 이론이죠. 그렇죠? 자, 요거 틀렸어요. 요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도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였었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통합 재정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3가지를 때려 묶은 거죠. 그렇죠? 자, 통합 재정 수지.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작성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맞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교재 이제 저한테 공부했던 학생은 심화책에 있거든요. 심화책에 있어요. 자, 그래서 경상거래 맞죠?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별되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알다시피 그 지출 효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는 단기 효과고요. 자본 거래는 장기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 맞고요. 자, 그다음에 통합 재정의 범위 내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분 전체가 포함된다. No.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통합 재정은 그 금융 공공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금융 공공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만 해당되죠? 비금융 공공 부분만 해당됩니다. 자,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부문 금융 공공 부분에 바로 공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기업은 바로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충분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정부의 지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급여 세 가지가 서로 막 돌려 쓰는 거 알죠?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오면 특별회계를 보내고, 특별회계 돈이 나오면 막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보내고, 막 돈을 돌려 쓰다 보니까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때려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거죠. 자,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맞아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제외합니다. 제외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순계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 예산 순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충분히 기출 문제라든지 우리 9급 기출, 7급 기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입니다.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전 틀렸는데요.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6번 문제 보겠어요.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해당돼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옳은 거고요. 내적 타당도가 뭐죠? 내적 타당도가 뭐예요? 이 정책 때문에 성과가 나온지에 대한 이 두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정책과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타당도입니다.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 가능성이죠. 일반화 가능. 이거는 지금 일반화. 자, 일반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화 가능성은 뭐죠?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죠. 외적 타당도. 그렇죠?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 구성 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필기 합격자를 상대로 해서 얘가 앞으로 잘할 것인가,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을 확인하는 거죠. 면접 시험이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타당도라고 부르죠? 무슨 타당도라고 불러요? 구성 타당도라고 부르죠. 인사행정론에서 나와요. 구성 타당도 때문에 지금 내적 타당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된 정책 내용과 발생한 정책 효과 사이에, 그렇지, 정책과 효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오케이, 3번 정답입니다. 정확한 문제입니다.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뢰성을 말하는 거죠. 신뢰성. 그렇죠? 시험 도구나 시험 시기 등의 변화에 점수가 관계가 없이 늘 일관되게 나오는 거. 일관성, 신뢰도. 알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겁니다. 정답, 자, 맞는 거죠? 3번이었습니다. 알겠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나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고 여러 기출 문제에서 다루었었던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틀릴지도 모르는 문제는 1번만
해당되는 건데 사실 뭐 1번도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보죠. 자,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극히 지엽적인 문제였습니다. 극히 지엽적인 문제였어.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까지 공부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좀 그 시험 문제를 잘 찍는 학생들이 있어요. 일명 찍새라고요. 자, 그래서 그 잘 찍는 학생들은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는 걸 풀지 찍지를 못하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지. 잘 봐봐. 법관 검사,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한 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전부 다 자, 정치적 중립이 있어. 근데 지방의회 의원은 다 정당인이잖아. 정치인이지, 정치인. 얘는 정치인이야. 그래서 자, 우리 알다시피 이러한 인사위원회 이런 데를 보통 정당인은 안 되거든. 정치적 중립이라.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다 정당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상해 해서 이렇게 찝으면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만약 저는 찍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7번 좋아요. 7번은 1점 빼주죠. 틀린 걸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직 구조는요, 이거는 늘 나오는 거예요. 조직 구조론 7가지 얘기한 학자가 누굽니까? 자, 기계적 구조,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자, 네트워크 구조, 유기적 구조. 이거 얘기한 사람 누구예요? 데프트. 그렇죠? 맞아요. 데프트 이론은요, 이건 스테디셀러죠. 언제든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사업 구조는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오케이, 산출물에 기초를 둔 구조와 방식으로 사업부 간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땡. 뒷부분 틀렸습니다. 뒷부분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업 구조는 이거잖아요. 사장이 있고 TV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각자 자재부, 제작부, 판매부, AS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 자, 냉장고 사업부, 이 냉장고 사업부 내에서는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 사업부 대 사업부는 완전히 잘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 내 조정은 용이하지만 사업부 자, 사업부 간 조정은 용이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 기본 조합수 같은 학생들은 기본 과정으로도 얼마든지 맞추는 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1번이 냅다 틀렸습니다. 알겠죠? 자, 매트릭스 구조는 수직적 기능 구조의 수평적 사업 구조를 포함하여 조직 운영성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매트릭스 구조는 알다시피 자, 이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짬뽕된 형태죠.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자,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뭔 소리냐고요? 자, 보세요. 네트워크는 이거죠. 자, 여기에 핵심 기능. 자, 핵심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여기는 제작. 자, 판매, 광고, 보관. 이런 업무들을 각자 독립된 회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큰 회사들,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들은, 판매부, 제작부, 자, 보관, 광고부가 다 안에 존재하지만, 자, 네트워크는요, 요것만 본사예요. 나머지는 다 독립적인 회사들에게 넘깁니다. 때문에 바로 조직의 경계를 다 넘어서는 거죠. 알겠습니까? 각자 다 독립적인 회사들이란 말이야.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평 구조는 핵심, 자, 팀제죠, 팀제. 자, 팀제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 이거는요, 팀제는 그때 자, 업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해체되는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자, 바로 조직계약 간에 뭐 부서의 경계가 없죠. 부서의 경계가 있는 건 기능 구조입니다. 자, 부서의 기능 구조는 사장이 있다면 자, 여기 제작부, 판매부, 자, 그다음에 뭐 여기는 저기 AS부 이런 식으로 바로 부서들끼리 이렇게 경계가 있죠. 경계가 있거든요. 근데 팀제는 이런 경계가 없어요. 때문에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연공주의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연공주의는 요거는 이제 관료제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연공주의는 관료주의죠. 관료제. 그러면 자, 옳은 건 모두 골라볼까요? 자, 관료제는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직업공무원 제도와 자, 직업공무원 제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장기 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고요. 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여준다. 여러분들 연공주의는요. 누구를 높여줍니까? 능력 있는 자 아니면 오래 버틴 자. 오래 버틴 자예요. 연공이라는 게 뭐야? 근속 연수, 오래 있었던 사람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한다. 이것은 연공주의라기보다는 실적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계층적 서열 구조의 확립으로, 그렇지. 자, 계층적 서열 구조. 맞습니다. 계층적 서열 구조. 한마디로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정감을 높여주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아니에요. 연공주의는요, 승진을 하는 게 오래 버티면 승진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실력이 있으면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무사안일을 해서 버티죠. 알겠습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자, 기억 디귿 정답이었습니다. 자, 고민할 여지가 없는 문제였어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앨리슨의 모형인데요. 자, 이것도 뭐 워낙 전형적인 문제이지요. 앨리슨의 모델 1, 2, 3를 묻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옳은 것 볼까요? 자, 앨리슨의 모델 3입니다. 관료정치 모형. 정책 결정은 준해결적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갈등의 준해결. 요게 뭐예요? 회사 모형이죠. 회사 모형은 사이어트. 자, 사이어트와 마치란 학자가 만든 건데요. 이 회사 모형과 가장 유사한 앨리슨의 모형은 모델 2이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모델 2예요. 모델 3가 아니에요. 자,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자, 여러분들 관료 정치 모형 모델 3는요. 멤버들이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야. 때문에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합체죠. 때문에 자, 바로 요거는 모델 뭐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죠. 그렇죠? 이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 결정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오케이. 매우 낮아요. 알겠습니까? 일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때 타협하는 거고요.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 때문에 3번 맞았습니다. 정부는 단일화 결정 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 하위 조직들, 오케이, 하위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됐다면서요. 모델 2죠. 그렇죠. 자, 모델 2예요. 모델 1은 철저히 유기체입니다. 아주 똘똘 뭉칩니다. 모델 2는 느슨하게 연결됐고요. 모델 3는 각자 독립적인 개별 행위체입니다. 때문에 이거 모델 2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틀릴만 하다 하는 건 7번 정도밖에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이제 1번은 자, 0.5점 정도 깎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갈까요? 제니스의 집단 사고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문제도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을 수 없어요. 자, 이 그 집단 사고가 뭐예요? 자, 이게 그 만장일치의 환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게 돼요?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해요. 왜? 만장일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강제로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오류가 집단사고, 그룹팅크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 지성의 활용을 했습니다. 자,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토론을 한다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데 만장일치 환상은요, 강제로 만장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 현상, 그렇습니다. 반대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 속으로 그 장소를 정해놨어요. 자, 많은 사람에게 만장일치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 너희들 말이야, 자, 오늘은 말이에요, 자, 바로 빵빵 공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불만 있는 사람 말 안 하거든요. 자, 말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여요. 만장일치 추구해버리는 거죠. 맞는 설명이에요. 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자기검열. 자, 요 표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해서 1번을 정답으로 찍은 학생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조금 고민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보통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외부 집단의 검증을 거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장일치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 그 집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외부 검열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그 뭐죠? 사이비 종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사이비 종교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야. 누가 봐도 저게 정상이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게 옳은 거야. 저 사람이 신인 거야. 밖에서 보면 미친놈이야. 근데 거기는 그 안에서 누가 봐도 그 사람 신이야. 그래서 외부 그 언론기관에서 거기 조사를 들어가면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합니다. 알겠죠? 이거거든요. 즉 집단 합의에 대해서 외부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자기 검열하겠다는 얘기야. 자기 검열은 무조건 오케이지. 무조건 오케이지. 알겠습니까? 외부의 검열을 하면 반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바로 요거예요. 자기 검열이에요. 외부 검열을 거부하죠.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 그렇죠. 집단의 의견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맞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딱 집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 제니스의 집단 사고는 여러 번 출제된 거거든요. 자, 기출문제로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구분 문제도 벌써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도 벌써 두 번 나왔거든요. 그 때문에 쉽게 찝을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만 3번 같은 표현 때문에 이게 뭐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틀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틀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딱 정답으로 가야 되는 게 왠지 약간 찝찝한 느낌? 그런 걸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틀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틀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조직 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거 거시조직 이론이거든요. 거시조직 이론. 구조적 상황론, 자, 그쵸? 전략적 선택 이론, 거래 비용 이론, 자, 조직권 생태학, 자, 전부 다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구조적 상황론은 자,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유기적인 조직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들 불안정한 환경이에요. 불안정한 환경.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조직을 분화할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불안정하면 자, 조직을 분화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마 그 뭐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민츠버그 편에서나 또는 조직 구조론, 우리 이제 그 조직 구조에서 그 기본 그 기본 구조하고 기본 변수하고 상환 변수 플러스 마이너스 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뭐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어도 뭐 충분히 공부를 했었을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자, 환경이 불안정하면 조직은 분화될 수 없다. 조직이 분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기체란 뜻이거든요. 자, 때문에 이건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요,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인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그 조직이 살아나고 또는 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조직 관리자의 판단 능력이다. 이겁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자, 조직 관리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조직은 삽니다. 근데 잘못된 판단하면 조직은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 관리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그것은 그 관리자의 지각 차이인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뭐 이상할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은요,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에, 자,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의 거래비용보다 크면, 자, 거래를 내부화해야죠. 자, 내부화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저하고 수업했던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고 싶으면 시켜 먹죠. 자, 요즘은 치킨 값이 한 2만 원 넘어가잖아요. 뭐 2만 2천 원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집에서 그걸 튀겨가지고 닭을 사다가 튀겨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치킨집에 시켜 먹습니다. 거래를 외부화하죠.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치킨을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집에서 튀겨 먹었거든요. 왜냐? 우리 집이 치킨집이었거든요. 우리 집이 치킨집이야. 시장에서 치킨집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다 있어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엄마 치킨 먹기 싶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엄마가 바로 튀겨줘. 그게 더 싸. 야, 치킨집에서, 자, 우리 이제 시장 치킨집이야. 시장 치킨집. 시장. 뭐 페리카나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시장인데, 근데 아무리 시장이라도 치킨집에서 어째 페리카나 시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를 내부하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조직 내부, 우리 집에서의 거래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래를 내부화했죠. 내부 조직화를 했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아마 저거 수업했던 학생은 내가 치킨집 했다는 걸 알 거야, 우리 집.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조직근 생태학 이론은요. 자, 이 조직근 생태학 이론이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건 뭐냐면, 조직이 아무리 용수구 지랄해봐야 환경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알겠습니다. 환경의 선택을 받으면 살고, 환경의 선택을 안 받으면 가는 거야. 모든 결정은 환경에 의해서 일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극단적 환경 결정론. 이게 뭡니까? 바로 조직군 생태학이거든요. 자, 근데 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로, 자,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자, 잘렸네. 잘렸다. 자, 의도적인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고요. 환경이야. 여기 조직이야. 근데 이 조직이 변화를 추구해. 왜? 환경에 적응해 보려고 변화를 추구해. 그런데 이 변화가 우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또는 계획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나 이런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살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살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변화할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 없어요. 얘한테 선택을 받냐 안 받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조직의 변화는 우연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계획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자, 알겠습니까? 심화책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연적인, 계획적인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우연적인 변화만 한정되며 계획적인 의도는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건데, 요런 표현들, 뭐 얘들이 변이가 우연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통 잘 안 배우죠. 잘 안 배우고 그냥 환경한테 선택받으면 살고
환경한테 선택 못 받으면 죽는다. 보통 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4번 보기가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지문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직 이론의 이런 문제는 정답을 정확하게 딱 짚고 자신 있게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찝찝한 내용들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4번 딱 이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자꾸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느낌, 그런 것이 들었다고 봐요. 근데 뭐 1, 2, 3번이 워낙 정확해서 틀린 문제인가는 글쎄요. 그래서 점수를 깎긴 좀 애매합니다. 저는 1, 2, 3번을 4번을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번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점수를 딱 확실하게 받고 자신 있게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살짝 하나하나씩 이제 자신 있게 찍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실제 문제의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건 역시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을 뿐이에요. 점수법, 분류법, 서열법, 요소비교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다. 점수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죠. 기술, 책임, 노력 정도,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업무가 있다면 5점, 3점, 2점, 1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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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기술, 책임, 노력, 작업 환경, 요게 바로 뭐예요?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이에요. 하위 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해서 그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11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13점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 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맞아요. 등급 기준표 있는데 그런데 비계량적이지. 그렇지? 서열법은 직무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와 직무를 다이렉트로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맞았어요. 자, 요소 비교법은 그렇지. 퀴잡. 기준 직무거든요. 대표 직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기준 직무와 평가 직무를 비교해 간 평가는 여기까지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런데 비계량적이 아니라 계량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건 명쾌하게 딱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자, 14번 문제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었어도 늘 강조했던 걸 거예요. 뭐냐면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에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자정부법이 있어. 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과기통부 장관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능정보 종합계획, 이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나오는 거고, 이거 과기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3년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 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 이 전자정부법에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과학기통부 장관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선생님이라도 요거를 다 강조해 줬을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은 과기통부 장관이고, 전자정보법에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안부 장관이다. 이것을 아마 모든 선생님 다 강조했을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그다음에 전자정보법상 전자와 문서는 종이 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다뤘을 텐데 안 다뤄도 상관이 없어요. 2번이 뭐 냅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3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기체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 CIO, 그렇죠? 자, 지능정보화 책임관. 자, 이것도 뭡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다 심화 과정에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뭐 워낙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자, 15번 가겠습니다. 롬잭의 쟁정 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거 과거에 이제 보통 한 7급 문제 정도에서 다뤘던 건데 요게 이제 9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급 문제를 꼭 다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흐르면 7급 문제들이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교재는 행정 책임에 들어있을 거예요. 행정 책임 정도에 들어있을 텐데,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부, 외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부.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책임 소재가 그 다음에 자, 강하냐, 약하냐. 책임 소재가. 그래서 이 통제 정도고 여기는 뭡니까? 통제의 숫자, 그 통제의 그 기관이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계층적 책임은 뭐냐면 계층적 내부 책임이에요. 내부. 근데 통제 중에 강해요. 그게 계층적 책임이야. 계층적 책임.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은 외부고 강하죠. 법적 책임. 자, 그 다음에 내부고 약한 건 전문가적 책임. 자, 이거 두부니까 놈직이라는 것이 나와요. 두부니까 놈직에서. 정치적 책임은 뭡니까? 외부고 약하죠. 정치적 책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층적 책임은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상급자에게 혼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법적 책임 표준 운영 절차와 내부. 자, 여러분들 표준 운영 절차가 법이에요? 이게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외부인데 내부 규칙 아니에요. 외부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것도 보통 이제 얄팍하게 공부한 학생은 아마 이 두부니까 놈직이 처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텐데요. 자, 교재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느끼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를 처음 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깊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아마 처음 보는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두부니까 놈직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쉽게 다루지는 않는 문제거든요. 쉽게 다루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무행정론 편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부니까 놈직을 처음 보는 학생은 아까 말한 대로 학생을 아니에요. 그건 틀려야 될 문제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재정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재정사업 성과 관리 내용.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요, 크게 성과 목표 관리하고 성과 평가로 구성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재무행정론 편에 국가재정법편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성과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로 구성됩니다. 자,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평가를 왜 할까요? 평가를 왜 해요? 평가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했어. 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지출 구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정 운영에 반영을 해야죠. 당연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한다. 여러분들 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아마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재정사업 자율평가는요, 예전에는 2016년 전에는 이 각 부처마다 자기 총 모든 사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업무만 자, 이 자율평가를 하다가 2010년 이후서부터는 뭡니까? 바로 모든 사업에 다 적용한다. 그쵸? 그게 바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인데 여기서 내용이 이상해. 자율평가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스스로 평가했는데 내용이 불량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재정사업 자율평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 바로 심층평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16번이라든지 자 아니면 15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0.5 까죠. 자 그 100번 양보해서 16번 0.5 값이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맞추는 게 맞는데 글쎄요. 너무 나 인침을 후하게 주는 건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 예산처에 PIRT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자, 요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7급 문제에서 다뤘던 거고요. 요거는 부시 행정부가 만든 거예요. 부시 행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자, PIRT. 그래서 어떻든 내용 자체는 맞는 설명이었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려서 4번 보기를 잘 몰라도 맞추는 데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15번인가 16번 정도는 맞췄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2021년 5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정법령 정리해서 여러분들 해주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있고 아마 다른 선생님들에게 배웠다 할지라도 아마 개정법령에서 해줬을 거라고 봐요. 자, 가장 최근을 바꿨고 내용이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거고. 자,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여러분들에게 그 개정법령편에서 적중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2021년 5월에 나왔고요.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리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분들은 말일 거예요. 자, 실제적은 뭐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경찰인데 우리 와이프가 이 유흥주점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유흥주점 불법 영업 단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의 업소를 체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빠져야 되는 거. 저기 과장님, 저는 제 아내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단속에서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지. 그래서 내 아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눈 감아주고 넘어갔어. 이게 실제적 형태의 이해충돌입니다. 자, 그런데 외견적인 거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노래방 불법 영업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 근데 아직 내가 우리 와이프가 하는 업체를 눈 감아준 상태는 아직 아닌 상태. 알겠습니까? 아닌 상태. 요게 외견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적 이건 뭐냐면 이거는 나는 경찰이고 자 아내는 유흥업소를 하는데 유흥업소 불법 단속을 내가 앞으로 곧 하게 될 예정이야. 자, 근데 아직 안 했어. 이게 잠재적 형태의 이해충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누라를 바로 체킹을 눈 감아줬다. 실제적.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하진 않았다. 외견. 단속을 아직 안 나갔지만 언젠가는 내가 단속을 나가게 될 수 있어? 그럼 뭐야? 바로 잠재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재판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된 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이게 잘려 있네요.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거는 감사원,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그다음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령편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4번은 개정법령을 공부한 학생은 이걸 맞추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8번 봅니다. 공무원의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거 뭐 기본 과정 내용으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죠. 옳은 거. 직위 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공무원 징계는요 딱 6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6개 뭔데요? 첫 번째 그 견책, 감봉, 그렇죠? 정직, 그다음에 이 강등, 해임 파면 이 6개입니다. 이 6개 이외엔 어떤 것도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직위해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정의된다. 아니요. 직위해제는요.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월급의 80%를 주죠. 그럼 월급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에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한다. 여러분 직위해제의 사유가 해결됐다면 빨리 일시켜야지. 3개월 동안 그럼 굶어 죽게.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3번도 찍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19번 문제 봅시다. 2021년 1월 바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감투 송환예, 주민 조례개폐 청구제도, 주민 감사 청구제도, 주민 투표, 그다음에 조감투 주민 소송, 그다음 주민 참여 예산제도 이런 것들은 늘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늘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 소환,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조례 개폐 청구제도 다 존재하는 건데, 규칙에 대하여, 규칙은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에 대하여, 규칙을 만들지 마라.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4번이 맞는 설명이었었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항상 보통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독특한 문제를 내왔어요. 그래서 항상 20번 문제는 기존의 여러분들 수험서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번에도 역시 20번에서 지금까지 보통 일반적인 수험서에 나오지 않았던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혼란에 빠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 검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거 검사 요인이에요. 검사 요인. 이게 뭐예요? 테스팅이거든요. 테스팅. 이 테스팅이 뭐냐면 이거예요. 행정학을 1순환한 학생과 행정학을 2순환한 학생. 그럼 누가 더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2순환한 학생이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순환 했을 때 1순환 학생들이 준 시험지하고 2순환 했을 때 학생 시험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순환하고 시험 본 학생이 성적이 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2순환을 해서 높은 것인지 아니면 1순환 때 문제를 몇 문제 외운 것인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높아지면 이건 무조건 2순환의 효과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죠. 이해가십니까? 한마디로 오류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오류의 원인이 바로 시험지가 똑같았단 말이야. 검사 요인의 문제라고. 검사 요인의 문제인데 이 검사 요인이 그대로 성과로 표현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학 한 번 들은 학생에게 시험지 주고 행정학 두 번 들은 학생에게 시험지 주는데 자, 이 두 번 들었을 때 시험지가 똑같으면 그래서 그럼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봐봐. 이수를 하니까 성적 올라가잖아. 이건 아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솔로몬 4집단 설계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4집단 설계가 뭐냐면 이거야. A1, A, B, A, B. 자, 그래서 자, 이건 A1, B1, A2, B2 이렇게 4개 집단을 주는데 자, 요걸 다 무작위 추출합니다. 자, 무작위 추출을 해요. 무작위 추출을 한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실험 집단. 자, 여기는 통제 집단. 자, 여기는 실험 집단. 여기는 통제 집단. 이렇게 4집단을 줍니다. 4집단을 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먼저 이 사전. 자, 자, 1순환 후. 자, 칠판이 너무 작네요. 1순환 후에 사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A, B, C, D 4집단에게 모두 자, 행정학 1순환을 하는 거야. 1순환 했어. 그리고 시험을 봤단 말이야. 시험을 봤어. 근데 A, B, C, D가 다 무작위 추출됐기 때문에 모두 똑똑한 놈, 멍청한 놈이 다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점수가 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죠. 자, 그럼 여기 50점 나왔고요. 50점 나왔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얘들은 시험을 안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사전 측정을 안 하는 거지. 얘들한테는 자, 사전 측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만 사전 측정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순환을 시켜. 자, 2순환을 시켜. 자, 그럼 2순환을 누구한테만 시키냐면 이거를 실험 집단에만 시키는 거야. 얘한테만 2순환을 시켜. 그러면 얘는 2순환을 안 했죠? 얘들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순환이 원인 변수고 이 2순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순환 후 사후 측정. 2순환 후에 사후 측정. 자, 사후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서 지금 B2, A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그러면 얘가 몇 점이 나오냐면 얘는 50이 나오죠. 왜 점수가 50이 나오냐? 원래 1순환하고 몇 점 나왔어야 돼? 50점 나왔어야 되죠. 근데 시험을 안 볼 거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A1, B1, A2, B2에게 모두 1순환을 하고 나서 1순환 했어요. 모두 1순환 했습니다. 1순환 했어요. 자, 근데 얘들이 무작위 추출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전부 다 얘가 다 5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하고 얘만 시험을 받고 얘들은 시험을 안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점수를 지금 알 수가 없어. 점수를 알 수가 없어. 얘들은 50 나왔겠지.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2순환을 시킵니다. 2순환을 시키는데 얘하고 얘만 2순환을 시켜. 왜? 실험 집단이니까. 알겠습니까? 자, 얘는 실험 통제 집단이니까 2순환 안 시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순환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본 거야. 자, 얘는 지금 2순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자, 그러니까 처음에 1순환 했던 그 점수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얘는 2순환을 했어, 안 했어요? 2순환을 했지. 그러니까 50점보다 더 나올까, 덜 나올까? 더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가 자, 바로 70점이 나왔어요. 70점이 나왔어요. 70점. 자, 그 다음에 얘는 50점 나오고 자, 2순환을 했어, 안 했어요? 2순환 안 했지. 안 했는데 얘가 60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2순환을 안 했는데 성적이 올랐어. 이거 왜 올랐지? 이거 왜 올랐을까? 바로 1순환과 시험지가 똑같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 플러스 10이 뭐예요? 검사 요인이 발생한 거야. 왜? 얘는 그대로 50인데 얘는 60일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얘는 60 나왔어? 바로 여기서 얘와의 차이가 뭔데? 얘는 시험을 안 받고 얘는 지금 똑같은 시험을 두 번째 보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나타난 거야. 자, 그리고 자, 얘는 점수가 80이 나왔어요. 당연하지. 왜? 요 20이 뭐예요? 2순환의 플러스 20이 2순환의 결과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에다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검사 요인 10%가 추가돼서 80점이 나온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집단을 설계해버리면 정확하게 검사 요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만 했다는 얘기는 요것만 갖고 한 거야. 요것만 가지고 A1과 B1만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자, 바로 요걸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까지 해줘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의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에 대한 사후 설계만, 사후 설계만, 사전 설계 안 했어요. 사후 시험만. 알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만요, 요것만 가지고, 얘들만 가지고 자, 사전 사후 설계를 하게 되면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준실험은 진실험보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회귀 불연속 설계는 자,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여러분, 회귀 불연속 설계라는 게 뭐냐면 A집단과 B집단을요, 처음부터 완전히, 원래는 A집단과 B집단,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초장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바로 그 초장부터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른가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을 못 찾으면 이 실험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합격생 집단, 불합격생 집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들이 왜 합격했고 왜 불합격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찾아내면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럼 결국 A 집단과 B 집단은 분명히 처음부터 다르게 책정했기 때문에, 야, 이 두 집단은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불연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불연속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화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맞는 설명이었어요. 2번, 3번은 어렵지 않은데 1번, 4번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점수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번은 틀렸다고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몇 점을 맞아야 될까? 일단은 20번 틀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7번도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자, 1번을 0.5 정도 빼준다면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한 85점 정도? 알겠죠? 그 정도 맞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그리고 조금 내가 약간 좀 부족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 더 틀리면 80 정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80에서 85 정도 맞았으면 된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맞았다면 찍세 능력이 발휘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실력으로 봤을 때 90점을 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80점 밑으로 내려갔으면 내가 조금 못 봤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만큼 정상적으로 치렀더라면 80에서 85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나는 공부한 만큼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점이 나오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게 늘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보기 한두 개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직 시험에 대한 대비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문제 20번 문제는 뭐 다 틀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뭐 4집단 이런 거 일반적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아요. 때문에 이거는 웃으면서 그래 다 틀리지 뭐, 맞은 놈이 재수 좋은 거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건 틀려주는 거야, 과감하게. 그리고 내가 맞아야 될 문제를 정확히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만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체 점수가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작년 군무원 시험은 보통 그 행정학 65점만 말하면 합격이었거든요. 행정 65점 합격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다른 데 아니라 국방부. 자, 알겠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될 문제를 정확히 맞춰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에서 85점 맞았으면 난 행정 때문에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직 시험도 결국 여러 번 출제되었고, 자 그리고 내가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정확히 맞춰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뭐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뭐 7번이나 뭐 20번이나 이런 문제를 맞춘다고 뭐 어려운 책 막 찾고 그러다가 너무 당연한 문제들을 놓칠 수 있어요. 배점은 똑같은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지금 남은 기간이 약 한 달 조금 더 지금 남은 상태인데요.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7급과 9급 기출문제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은 막 씹어 먹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좀 확장된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론 아닌데 내가 기억나지 못했던 문제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본책 있지 않습니까? 자, 본책에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복습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 기본서를 보면서 이렇게 막 외운다고 하면 사실 의욕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 대충 이렇게 기본서를 이렇게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되게 동기부여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용이 없어. 그거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일단은 9급, 7급 문제, 기출 문제를 완전히 씹어 먹으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새로운 이론이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이론들을 본책에서 찾으면서 암기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목표는 뭐 지방직이지 뭐 국가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아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지방직에 나의 모든 걸 쏟아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한 달 여유가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준비해 주십시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